그날 밤 별장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남자는 컴퓨터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180억 원. 1년간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던 여자. 걷지도 못한다던 여자. 그녀가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흐릿하던 눈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대체 넌 누구야? 그녀는 1년 동안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180억을 둘러싼 탐욕과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 속에 커다란 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동화 속 성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얀 벽, 붉은 지붕, 그리고 푸른 나무들이 별장을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만 조용히 떠돌고 있었어요. 별장 2층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6살의 윤채린.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가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채린은 1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기억 대부분을 잃어버렸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매일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채린 곁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태 이사. 5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채린의 어머니와 20년 넘게 사업 파트너였던 로펌 대표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스스로 채린의 보호자를 자처했어요. 채린의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IT 보안 회사를 직접 창업해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딸에게 180억 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180억? 평생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채린을 수군거렸습니다. 기억도 못하면서 180억을 물려받았대. 앉아서 돈이나 쓰는 거지. 그런 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별장의 고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 실장은 성태의 오른팔이었어요. 45살의 그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채린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가사 도우미들도 채린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도우미가 청소를 하다가 채린이 앉아 있는 의자를 툭툭 쳤어요. 잠깐 비켜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우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의자 주변만 대충 청소하고 지나갔어요. 채린은 그 모든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마치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성태는 손님들이 찾아올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불쌍해요. 그는 손님들 앞에서 채린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어요. 부모님도 잃고 기억도 잃고 제가 끝까지 지켜주겠습니다. 손님들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요? 칭찬이 쏟아졌어요. 성태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떠나면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성태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휴, 언제까지 저 빈 껍데기를 돌봐야 하나. 그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어요. 밤이 깊어지면 성태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어.
후견인 지정 서류만 통과되면 180억은 내 손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문제 없는 거야? 걱정 마. 내가 20년 넘게 법률 일을 했잖아. 서류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건 내 전문이야. 성태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기억도 없고 판단력도 없어. 그냥 살아있는 인형이야. 그의 말에는 채린에 대한 어떤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180억에 대한 탐욕만 가득했어요. 그 시각 채린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별장, 차가운 공기,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채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빠르게. 하지만 그 움직임은 순간적이었어요. 금방 멈췄고 다시 그녀의 손은 힘없이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아무도 그 작은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며칠 후 오 실장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채린 어머니의 유품 상자였어요. 이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성태는 상자를 힐끗 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치워. 필요 없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속에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USB였어요. 아무런 표시도 없었죠. 오 실장은 그것을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다시 상자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그는 중얼거리며 상자를 창고 구석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 USB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흐릿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느 저녁 성태가 채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채린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은 없었어요.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복잡한 건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채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성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별장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어요.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채린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정말 모든 것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별장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채린의 하루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식사하고 10시에 잠깐 산책하고 오후 2시에 낮잠을 자야 했어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오 실장이 관리했어요. 그는 채린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다뤘습니다. 말을 걸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늘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식사 시간이에요. 어서 내려와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정씨는 더 심했어요. 어느 아침 그녀가 채린 앞에 죽 한 그릇을 던지듯 놓았습니다. 죽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먹든 말든 알아서 해요. 정씨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채린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딸그락. 그 소리에 정씨가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짜증으로 일그러졌어요.
귀찮게 왜 이래? 정 씨는 소리를 지르며 죽그릇을 거칠게 치웠습니다. 그 바람에 죽물이 튀어 채린의 흰 옷에 얼룩이 졌어요.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갈아입히려 하지 않았어요. 채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감정을 읽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꽉 쥔 주먹만이 그녀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별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채린의 사촌 언니 장서윤. 42살의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는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윤은 채린을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불쌍한 내 동생. 언니가 왔어. 이제 걱정 마.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태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서윤 씨, 오랜만이네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박 이사님. 동생이 걱정돼서요. 제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채린과 단둘이 남았을 때 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채린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서랍장, 옷장, 침대 밑까지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채린아, 혹시 이모가 뭔가 남긴 거 없어? 편지나? 뭐 그런 거? 채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윤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서윤과 성태가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스치는 순간 무언가 의미심장한 기류가 흘렀어요.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성태는 서재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후견인 지정 동의서, 재산 위임장, 해외 계좌 이체 서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 실장이 들어왔어요. 이사님, 부르셨습니까? 성태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정제 용량을 늘려. 오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성태는 고개를 들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180억이면 뭐든 할 수 있어. 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오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성태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채린 어머니의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렸어요. 자신의 로펌을 운영하는 데 썼죠. 그 비밀이 들통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서둘러야 했어요. 채린의 재산을 완전히 손에 넣기 전에 누군가 진실을 알아채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 실장이 채린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채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으로 보인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실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채린의 턱을 거칠게 잡고 입을 벌리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쓴 액체가 채린의 입 안으로 부어졌어요. 채린은 몸을 비틀며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채린의 눈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성태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거실에 둘 필요 없어. 위층 다락방에 가둬둬.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채린은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끌려갔어요. 다락방. 그곳은 별장 3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문은 전자식 잠금 장치로 되어 있었어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채린은 차가운 바닥에 내버려졌어요.
철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어요. 차가운 바닥, 답답한 공기, 그리고 고독. 체리는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체린이 약에 취해 쓰러지기 직전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입안에서 무언가를 뱉어내는 것 같은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끌려가면서 그녀의 손가락이 벽면의 전자 패널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동작이었어요. 철문이 닫히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체리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체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체리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무력한 척 다시 웅크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별장 어딘가에서 성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법적으로 완벽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그의 자신만만한 웃음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곧 자신을 삼키게 될 거라는 것을. 체린이 다락방에 갇힌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별장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와인 저장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태는 고급 와인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와인들이 지하 저장고에 가득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최신식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저장고 문을 연 성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저장고 안은 마치 사우나처럼 뜨거웠습니다. 와인들이 전부 상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성태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수억 원어치의 와인이 하룻밤 사이에 쓸모없는 식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별장 전체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고용인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뭐야, 정전이야? 아니, 발전기도 있는데 왜 이래? 잠시 후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곧 또 꺼졌어요.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처럼. 고용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이 집에 귀신 붙은 거 아니야? 그러게, 뭔가 이상해. 두 번째 날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태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프린터가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윙, 윙. 종이가 한 장씩 출력되었어요. 성태는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것은 과거에 그가 차린 어머니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 내역서였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성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성태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 제안. 문자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성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그는 방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세 번째 날 밤에는 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성태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실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스스스, 슉슉슉. 기계음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분명하게 들리는데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어요. 성태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누구야?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보안업체를 불렀어요. 전문가들이 별장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외부 침입 흔적을 찾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보안 전문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해킹 흔적도 없고 물리적 침입 흔적도 없어요. 이상하네요. 성태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용인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퍼지고 있었어요. 경호원 한 명이 성태를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뭐, 갑자기 왜? 이 집, 뭔가 이상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기계가 저절로 작동하고, 무섭습니다. 성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냥 시스템 오류야. 겁먹지 마.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경호원은 끝내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오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사님, 혹시 저 여자가 뭐? 다락방에 있는 윤채린 씨 말입니다. 혹시 저 여자가 뭔가 성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기억도 못하는 페인이 뭘 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성태는 몰래 다락방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체리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꼼짝도 않고 있었어요. 마치 인형처럼. 그래.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성태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CCTV 영상이 특정 시간대만 끊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의 영상은 노이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그 무렵 서윤이 다시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동생이 걱정돼서 왔어요. 그녀는 성태에게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둘만 남자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이 꼬이고 있잖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성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이번 주 안에 송금을 끝내겠어. 당신 목도 챙겨줄 테니 조용히 해. 서윤이 다락방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저 여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죠? 당연하지. 기억도 없는 페인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별장 1층 창고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잠겨있던 어머니의 유품 상자가 저절로 열려 있었습니다. 상자 속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중앙에 작은 USB 하나가 눈에 띄게 놓여 있었어요. 오 실장이 이를 발견하고 성태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이것 좀 보세요. 성태는 USB를 집어들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지? 그가 USB를 컴퓨터에 꽂으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별장의 모든 전력이 차단되었어요. 완전한 암흑. 또야. 성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타닥, 타닥, 타닥. 키보드 타이핑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빠른 소리. 누구야? 성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전력이 복구되었어요. 성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USB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뭐야? 분명 여기 있었는데. 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벽면의 모니터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어요. 한 줄의 문장. 인과응보. 성태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있어? 누구야?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별장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디지털 시계만이 붉은 숫자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성태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면서 그의 마음은 조급해졌어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해커를 고용했어요. 오늘 밤 안에 해외 계좌로 180억을 송금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해커가 물었습니다. 수수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얼마든 상관없어. 빨리 해. 성태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그는 서재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송금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10%, 30%, 50%. 성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70%, 90%. 그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내 것이 되는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깍.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성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락방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전자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 뭐지? 그가 일어서려는 순간 별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 성태는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갈랐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였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손전등을 계단 쪽으로 비췄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체린이 서 있었어요. 휠체어도 없이 당당하게 두 발로.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어요. 레이저처럼 날카롭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이사님, 체린이 입을 열었어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송금은 실패하셨을 거예요. 성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제가 30분 전에 당신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거든요. 성태는 황급히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글씨가 떠 있었어요. 액세스 거부 시스템 잠김. 접근 거부. 시스템 잠김. 이게 무슨... 성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1년 동안 연기하느라 힘들었어요. 체린이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정말 지루했죠. 성태의 입이 벌어졌어요. 너 기억을... 처음부터 멀쩡했어요. 체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팀 소속이에요. 당신 뒤에 있는 자금 세탁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1년간 이 역할을 해왔죠. 성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말도 안 돼. 당신이 제게 먹인 약 다 뱉어냈어요. 미리 준비한 중화제로 무력화했죠. 체린이 손가락을 까딱였어요.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 동안 저는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당신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했어요. 성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 그 시간에만 끊긴 이유도... 제가 조작한 거예요. 체린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가두고 학대하고 약을 강제로 먹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완벽한 증거 수집의 기회였어요. 성태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경호원들 당장 와. 그가 소리쳤어요. 3명의 경호원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체린을 둘러쌌어요. 저 여자를 잡아. 경호원들이 체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체린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이 손을 뻗는 순간 체린이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우둑 소리와 함께 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이 주먹을 날렸어요. 체리는 가볍게 피하더니 그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 역시 쓰러졌어요. 세 번째 경호원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체린이 더 빨랐어요.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3명의 경호원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체리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 없이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어요. 유도와 합기도를 8년 배웠어요. 알아두세요. 성태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아까 검찰청에 모든 증거를 전송했어요. 체린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금 유용, 서류 위조, 감금, 학대, 모든 것이 담긴 디지털 증거예요. 지금쯤 영장이 발부됐을 거예요. 성태는 기어가듯 체린에게 다가왔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돈은 다 돌려줄게. 제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체린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제 입에 억지로 밀어넣은 약, 차갑게 식은 밥, 어두운 다락방,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냉정했습니다. 다 기억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성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용서는 법정에서 구하세요. 경찰이 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성태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체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1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성태가 끌려간 후 체리는 그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자금 세탁 경로가 담긴 파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한 계좌 번호에서 멈췄어요.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체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서윤 언니 계좌잖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리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똑똑하구나. 근데 조금 늦었어. 체린의 눈이 커졌어요. 언니, 당신이 박 이사는 그냥 말단이야. 서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진짜 그림을 그린 건 나였어. 이모 회사 비밀을 박 이사에게 넘긴 것도 나고. 체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피를 나눈 사촌 언니. 그 언니가 모든 것의 배우였습니다. 서윤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검은 옷의 남자들이 체린을 둘러쌌습니다. 미안해, 동생아. 서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없었어요. 180억은 내가 가져갈게. 체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윤의 남자들이 체린을 에워쌌습니다. 5명. 아까 경호원들과는 달랐어요. 훈련받은 움직임, 날카로운 눈빛,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체린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언니, 왜 이러는 거예요? 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고? 180억이잖아.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어요. 이모는 항상 너만 예뻐했지. 나는 그 옆에서 구경만 해야 했어. 서윤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똑같은 피부치인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180억? 내가 더 자격 있어. 체린의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언니, 손잡고 학교 가던 언니, 그 언니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멈춰요. 늦었어. 서윤이 품에서 USB를 꺼내 보였어요. 이거 찾고 있었지? 이모가 남긴 진짜 비밀이 여기 있어. 체린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 있던 바로 그 USB였습니다. 이걸 가지면 이모 회사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기술 특허,
해외 계좌, 숨겨둔 자산까지. 서윤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모든 게 내 것이야. 하지만 그 순간 채린이 웃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가 웃겨? 언니, 그 USB 진짜가 아니에요. 뭐? 채린이 천천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USB 하나. 똑같이 생긴 검은색 USB였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 어머니는 유품 상자에 가짜를 넣어뒀어요. 진짜는 상자 바닥 이중 바닥에 숨겨두셨죠? 채린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누군가 배신할 거라는 걸. 그래서 저만 찾을 수 있게 해두셨죠? 서윤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저 여자를 잡아. 남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채린은 빠르게 뒤로 물러나며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체리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거겠구나. 어머니는 화면 속에서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서윤의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영상이 계속되었어요. 이 USB에는 서윤이와 박 이사의 모든 공모 증거가 담겨 있단다. 자금 세탁 경로, 서윤이가 저지른 과거, 횡령 기록까지. 서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엄마는 알고 있었어. 서윤이가 언젠가 배신할 거라는 걸. 그래서 모든 증거를 모아뒀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체리나, 이 증거들은 네가 필요할 때 쓰렴. 엄마는 네가 해낼 거라 믿어.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바로 그때 별장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헬기 소리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검은 헬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국가정보원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채린이 말했어요. 제가 아까 검찰에만 연락한 게 아니에요. 국정원 지원팀에도 연락했죠.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문이 부서지며 검은 전투복을 입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서윤의 남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서윤이 도망치려 했지만 2명의 요원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나 줘! 서윤이 발버둥 쳤습니다. 채린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럴 수 없어. 이모가 죽고 나서도 날 막다니. 서윤이 절규했습니다. 채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셨어요. 언니와는 달리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어요. 채리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가족의 배신. 그것은 어떤 적보다 아픈 상처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채리는 혼자 별장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USB의 나머지 파일을 열었어요. 어머니의 2번째 영상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체리나,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단다. 나라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하는 네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늘 마음이 아팠어. 채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80억은 네가 지쳐서 돌아올 때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안식처가 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야. 어머니가 화면 속에서 손을 뻗었어요. 마치 채린의 얼굴을 만지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바로 너야. 돈보다, 회사보다, 그 무엇보다 네가 소중해.
체리는 화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1년 후, 체리는 별장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사이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온라인 사기, 해킹, 금융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료로 상담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체리는 더 이상 날카로운 요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로 방문자들을 맞이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와요. 당신의 고통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센터 입구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체리는 센터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말.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당신 곁에는 분명 따뜻한 손이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